지난 3년, 나 홀로 이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해왔다. 시어머니 혈당 체크부터 상가 건물 5채의 세입자 관리, 세무서 방문, 터진 수도관 수리, 한밤중에 응급실 동행까지. 그런데 재산을 나누던 날, 시어머니는 상가 5채를 몽땅 시누이에게 넘기고는 나를 보며 선심 쓰듯 말했다. 이 낡은 집은 나중에 내 몫으로 주마 나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98통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다. 그 98통의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을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방 저울의 숫자가 60g에서 멈췄다. 작은 숟가락으로 현미 몇 알을 덜어내자 숫자는 다시 55로 내려갔다.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틀어 가느다란 물줄기로 쌀알을 씻어냈다. 창밖은 아직 새카만 어둠에 잠겨 있었다. 새벽 5시 반의 수원시 영통구. 거리에는 어쩌다 지나가는 첫차 버스의 묵직한 엔진 소리만이 낮게 울려 퍼졌다. 70년대에 지어진 이 낡은 단독주택은 외벽이 꽤 헐어 있어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주방 창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발목 주위를 맴돌았다. 씻어둔 현미와 검은 콩을 작은 냄비에 붓고 잘게 썬 양배추를 넣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으며 미세하게 치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슬리퍼를 질끌 끌며 마룻바닥을 걷는 소리가 느리고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가스불을 줄이고 소독기에서 혈당 측정기와 시험지를 꺼내 거실로 나갔다. 시어머니 천영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고 있었다. 3년 전 시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의 무릎 관절 퇴행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다. 어머니, 혈당 재야죠. 나는 어머니 곁에 쪼그려 앉았다. 어머니가 오른손 검지를 내밀었다. 체혈침이 탁 소리를 내며 튕겼고 핏방울이 맺혔다. 화면의 숫자가 깜빡이더니 115에서 멈췄다. 어젯밤에 또 과일 드셨어요. 나는 면봉으로 어머니의 손끝을 꾹 눌렀다. 사과 한쪽 먹은 게 다다. 입안이 깔깔해서 원 어머니는 손을 쏙 빼며 벽시계를 힐끗 쳐다봤다. 밥은 아직 멀었니? 배가 고파서 위가 다 쓰리다. 금방 돼요. 약은 식탁 위에 올려두었으니 물부터 한 모금 드세요. 주방으로 돌아온 나는 푹 익은 잡곡 야채밥을 작은 그릇에 담고 저염식 반찬 2접시를 곁들여 식탁에 올렸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앉더니 반찬을 쓱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곁에 서서 어머니가 식사를 마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정량대로 나누어 둔 메트포르민 당뇨약을 건넸다. 식탁을 치우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다. 옷장 안에는 예전에 출근할 때 입던 정장 몇 벌이 아직 걸려 있었지만 나는 회색 니트 카디건과 긴 바지를 꺼내 입었다. 3년 전 남편 도재훈이 국토교통부 발령으로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면서 수원에 자주 올 수 없게 되었다. 시아버지가 막 돌아가신 직후라 이 낡은 집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척 쇠약해진 상태였다. 남편은 내 2 손을 꼭 쥐며 당분간만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나는 다니던 세무법인에 사직서를 내고 서울에서 이곳으로 짐을 옮겼다. 아침 7시 반, 나는 집문 앞에 차를 대기시켰다. 시어머니를 부축해 조수석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메어드렸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영통구에 있는 정형외과로 무릎 관절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출근 시간이라 차가 꽤 막혔다.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대시보드 위에 거치대에 놓인 스마트폰이 웅웅거리며 울렸다. 화면에는 4호 건물 세탁소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나는 차량용 블루투스를 연결했다. 스피커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심 세무사님이시죠? 저 세탁소 최 사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 재계약건 말인데요. 월세 좀 어떻게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될까요? 최 사장님, 계약서는 지난달에 이미 보내드려서 확인하셨잖아요. 주변 시세는 다 10%씩 올랐는데
저희는 5%만 올린 겁니다. 게다가 지난달에 가게 환기구 수리한 비용도 이쪽에서 전액 부담했고요. 아유, 세무사님 꼼꼼하고 인정 많으신 거 누가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도장 찍어서 계약서 가져다 드릴게요. 통화가 끊겼다. 창밖만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툭 던지듯 물었다. 4호 건물. 다음 달부터 월세 얼마나 올린대? 5만 원 올렸어요. 고작 5만 원이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영감탱이 살아있을 때는 1년에 10만 원씩은 꼬박꼬박 올렸는데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에 힘을 꽉 주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라고는 이 낡은 집 한 채와 대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 5채가 전부였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은 세종시에 있어 올라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은행 앱조차 다룰 줄 몰랐다. 나는 세무사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12가구 세입자의 자료를 전부 새로 정리했다. 일일이 찾아가 새 계약을 맺고 월세 수납 대장을 만들고 누수나 에어컨 고장이 생기면 수리기사를 불렀다. 매년 5월과 7월이 되면 종합소득세와 재산세 계산까지 도맡아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물리치료 침대에 눕혔다. 의사가 무릎에 전극 패치를 붙이자 기계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늘 들고 다니는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이번 달 지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1호 건물 옥상 방수 공사, 3호 건물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어허 건물 계단 청소비. 마지막 장부까지 꼼꼼히 대조를 마친 뒤 나는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12가구의 월세 총액을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30분 뒤 물리치료를 마친 어머니가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다시 차에 태웠다. 어머니, 이번 달 월세 전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드렸어요. 나는 시동을 걸며 말했다. 그래 어머니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점심은 뭐 먹을 거냐? 그놈의 맛도 없는 풀떼기 좀 그만 내놓고 푹 고운 사골국이나 한 그릇 하오. 내 집에 가서 끓여 드릴게요. 이번 달 남편 도재훈이 집에 온 날은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다음 주 추석 차례상에 올릴 갈비를 재우고 있었다. 간장과 다진 마늘, 그리고 배즙이 섞인 달큼한 냄새가 공기 중에 훅 끼쳤다. 현관의 도어록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재훈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들어왔다. 짙은 남색 정장 재킷은 팔에 걸쳐져 있었다. 그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주방 입구로 다가왔다. 왔어. 나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았다. 그는 식탁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싱크대에 잔뜩 쌓인 그릇과 냄비들을 힐끗 쳐다봤다. 아직도 일해? 고생이 많네. 어머니 오늘 무릎이 많이 아프시대서 방금 잠드셨어. 먼저 씻어. 물 데워놨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곤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10분 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갈비를 계속 주무른 뒤 밀폐 용기에 가지런히 담았다. 주방을 말끔히 치우고 조리대의 물기까지 싹 닦아낸 뒤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재훈은 이미 침대에 누워 골아떨어진 상태였다. 그는 몸을 웅크린 채 무겁고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협탁 위에는 그의 시계와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나는 다가가 그가 바닥에 대충 허물벗듯 던져둔 정장 바지와 셔츠를 주워 들고 주머니를 꼼꼼히 확인한 뒤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넓은 등짝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방 안은 적막했고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그의 어깨 위로 살포시 덮어주고는 침대 옆 스탠드 조명을 껐다. 다음 날 점심, 나는 오전 내내 푹 고운 사골국을 식탁에 올렸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휘휘 젓더니 이내 미간을 팍 찌푸렸다. 숟가락이 사기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국물이 왜 이렇게 맑았니? 얼마나 끓인 거야? 4시간 끓였어요. 고기는 어제 근처 마트에서 산 거고요. 동네 마트 고기로 끓인 게 제대로 우러나겠어?
영감 살아있을 때는 우리 집 밥상에 올라오는 국물이 아주 뽀얗고 진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그릇에 탁 던져 넣었다. 색깔이 이렇게 멀건해서야 기름기라곤 하나도 없잖니. 당장 가서 다시 끓여와. 나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혈당이 들쭉날쭉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름진 건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당뇨 환자지. 절에 들어간 스님이니. 입에 맞는 고깃국 한 모금도 맘대로 못 먹게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높아졌다. 당장 경기도 광주 축산물 시장으로 가거라. 거기서 파는 툭불 한우라야 제맛이 나지? 가서 질 좋은 사골 좀 사다가 다시 푹 고아와. 나는 식탁 곁에 선 채로 무의식 중에 앞치마 끝자락을 만지작거렸다. 수원에서 차를 몰고 광주 축산물 시장까지 다녀오려면 왕복으로 꼬박 3시간이 걸렸다. 알겠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풀었다. 지금 다녀올게요. 주말이라 국도가 꽤 막혔다. 나는 신호 대기에 걸려 멈춰 섰을 때 앞서가는 트럭의 빨간 후미등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차 안은 라디오도 켜지 않아 숨막히게 고요했다. 축산물 시장에 도착한 나는 피비린내와 냉기가 훅 끼치는 정육점을 돌며 3만원어치 사골과 2만원어치 사태 부위를 골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다시 차에 올랐다. 뽀얗고 진한 사골국을 새로 끓여낸 것은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였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대접으로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주 뒤, 시누이 도윤주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윤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한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미용실이라도 다녀온 듯 완벽하게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우리 윤주 왔니? 어머니는 손짓하며 윤주를 불렀다. 엄마, 며칠 비 왔는데 무릎은 안 쑤셨어. 윤주는 소파에 앉으며 종이 가방을 내밀었다. 백화점 들렀다가 엄마 영양제 좀 샀어. 뭘 이런 걸 사와. 내 돈 쓸 때도 많을 텐데. 어머니는 윤주의 손을 꼭 붙잡고는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하은아. 윤주 왔다. 과일 좀 깎고 커피 2잔만 타서 내오너라. 윤주는 꼭 그 핸드드립인가 뭔가 하는 거 마시는 거 알지? 나는 반쯤 빨아둔 행주를 싱크대에 툭 던져 넣었다. 냉장고를 열어 포도와 참외를 꺼내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았다. 그러고는 물을 끓이고 여과지와 원두를 꺼냈다. 전동 그라인더가 원두를 가는 소리가 주방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윤주의 호호거리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트레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과일과 커피를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고마워. 언니. 윤주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점심은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새언니 시켜서 사오라고 할게. 어머니는 윤주를 바라보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을 했다. 아무거나 대충 먹어. 나 오후에 바로 서울 올라가야 해. 가게에 나 없으면 안 돌아가거든. 점심을 먹고 난 뒤 윤주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어머니는 현관까지 쫓아나가더니 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윤주의 가방 안에 찔러 넣었다. 엄마, 됐어. 나 돈 있어. 가져가. 서울에서 가게 하려면 돈 나갈 데가 한두 군데니? 맛있는 거라도 사 먹어. 어머니는 윤주의 손등을 토닥였다. 윤주야, 너만 잘 살면 엄마는 아무 걱정이 없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윤주가 마셨던 커피잔을 흐르는 물에 헹구고 있었다. 수세미의 거품이 잔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물소리가 제법 컸지만 너만 잘 살면 엄마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그 말만큼은 귀에 쏙 박히듯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다 씻은 컵을 식기 건조대에 엎어놓고 행주를 집어들어 싱크대 가장자리를 천천히 닦았다. 닦고 또 닦았다. 스테인리스 표면에 무표정한 내 얼굴이 차갑게 비칠 때까지. 상가 관리를 맡은 지 2년째 되던 해 가을, 2호 건물 치킨집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터졌다. 수요일 새벽 1시였다. 베개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전화를 더듬어 봤자
강판기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심 세무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가게 하수구가 역류해서 주방 바닥이 온통 기름, 똥물 천지예요. 내일 장사를 어찌해야 할지 막막해서요. 나는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방문을 한번 쳐다보았다. 강 사장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지금 바로 설비 기사님 불러볼게요. 나는 수첩을 뒤적여 예전에 저장해둔 24시간 하수구 뚫는 업체 번호를 찾았다. 전화를 걸어보니 야간 출장이라 할증이 붙는다고 했다. 나는 겉옷을 꿰입고 차 키를 챙겨 집을 나섰다. 새벽의 수원거리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휑했다. 내가 치킨집에 도착했을 때 강 사장님은 시큼한 악취가 진동하는 기름물 속에서 대걸레를 들고 헛손질만 해대고 있었다. 곧이어 설비기사가 기계를 끌고 도착했고 2시간 가까이 씨름한 끝에 꽉 막힌 기름 덩어리를 잘게 부숴 겨우 씻어냈다. 기사님, 수리비가 어떻게 되죠? 나는 가게 박찬 바람을 맞으며 물었다. 야간 할증에 기계 쓴 것까지 해서 전부 25만 원입니다. 강 사장님이 난처한 얼굴로 앞치마에 손을 벅벅 문질렀다. 저기 심 세무사님. 제가 이번 달 월세를 방금 내버려서 수중에 돈이 꽉 막혔는데 이 수리비 좀 어떻게... 나는 지갑을 열어 5만 원권 지폐를 세어 그에게 건넸다. 제가 먼저 20만 원을 결제해 드릴게요. 나머지 5만 원은 사장님이 직접 내세요. 이건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하신 책임도 있으니까요. 다음 달 월세 내실 때 이 20만 원은 빼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강 사장님은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계는 이미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찌든 기름 냄새가 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수첩에 오늘 대신 낸 수리비를 꼼꼼히 적어두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상을 차려냈다. 시어머니는 약을 입에 털어넣으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어젯밤 한밤중에 어딜 그렇게 쏘다닌 게야? 문 닫는 소리가 아주 쾅쾅 울리더만. 2호 건물 치킨집 하수구가 막혔다고 해서 수습하러 다녀왔어요. 수리비로 20만 원 먼저 내주고 왔고요. 어머니의 젓가락질이 멈칫했다. 이번 달 월세는 다 들어왔고? 네, 입금됐어요. 그런데 하수구가 월세 들어왔으면 그만이지. 그런 건 지들이 알아서 고치게 놔두지 못하러 오밤중에 쫓아나가. 잔말 말고 밥이나 먹어. 오늘 또 병원 가야 하니까. 어머니는 하수구가 왜 막혔는지, 내가 새벽 몇 시에 들어왔는지 묻지 않았다. 식탁 한쪽에 올려둔 내 수첩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잔뜩 흐린 바깥 하늘을 내다보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연결됐다. 수화기 너머로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지금 공문 보는 중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재훈 씨, 나는 내 발끝만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어제 새벽에 상가 하수구 막힌 거 뚫어주고 왔어. 오늘 아침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월세 들어왔는지만 물어보시더라.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상가 일하느라 당신이 고생이 많네?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 모르시는 게 아니야? 나한테만 너무 야박하신 거지. 나는 지나가는 간호사가 들을까 봐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국 하나 끓이는 것까지 트집 잡아서 기어코 광주까지 고기 사러 보내셔. 윤주 아가씨가 반나절 놀다 가면 50만 원씩 척척 쥐어주시면서 내가 새벽에 나가서 20만 원 대신 내준 건 묻지도 않으셔. 재훈이 푹 한숨을 쉬었다. 전파를 타고 넘어온 그 한숨 소리에는 늘 이 상황을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익숙하고도 무거운 짜증이 실려 있었다. 하은아, 그의 말투는 마치 억지 부리는 어린애를 달래는 듯 했다. 엄마가 연세 드시고 성격이 불같아지신 건 맞지? 그래도 속으로는 당신 다 인정하고 계셔. 안 그러면 그 큰 재산 관리를 당신한테 맡기셨겠어? 당신도 이제 우리 집 식구잖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서울로 다시 발령 나면 다 해결될 거야. 나는 복도 끝에 매달린 비상구 유도등을 바라보았다. 초록색 불빛이 유난히 눈을 찔렀다. 응, 알았어.
나는 통화를 종료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기묘한 기분이었다. 마치 물을 잔뜩 머금은 스펀지가 갑자기 뙤약볕 아래 내던져져 수분이 서서히 증발하다 못해 결국 딱딱하게 굳은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재훈에게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 11월이 되자 교회 여전도회에서 가을 야유회를 갔다. 시어머니는 야유회를 떠났고 나는 집에 남아 대청소를 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옆동에 사는 이웃집 권사님과 마주쳤다. 그녀 역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었다. 아이고, 재훈 댁장 보러 왔네. 권사님은 내 쇼핑카트를 붙잡고는 주위를 힐끔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교회에서 시어머니가 또 댁 흉을 보더라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다 좋은데 손이 영 굼뜨대. 밥 차리는 것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국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인다고 어찌나 타박을 하던지. 에휴, 노인네가 워낙 깐깐하니 댁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다. 오후 3시, 나는 약국에 들러 시어머니가 다음 달에 드실 당뇨약을 탔다. 약사가 약 상자를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 식후 30분, 시간 맞춰서 잘 챙겨 드시게 하세요. 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약국 문을 나섰다. 바깥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렸다. 나는 약 봉투를 가방에 쑤셔 넣고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걷는 내내 이웃집 권사님의 말도 시어머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떠벌렸을지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아스팔트 바닥에 그어진 차선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차를 향해 걸어가 차 문을 열었을 뿐이다. 설날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수원의 겨울은 뼈가 시리도록 추웠다. 차례를 지내기 사흘 전부터 나는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새 불려둔 동태, 포의 가시를 발라냈다. 보일러를 틀지 않은 주방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차례 전날, 나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전을 부쳤다. 애호박전, 깻잎전, 동그랑땡, 동태전, 해물파전, 그리고 녹두전까지. 6가지 전을 부치는 데만 꼬박 5시간이 걸렸다. 주방 환풍기를 제일 세게 틀어놓았지만 그 끈적한 기름 냄새는 머리카락과 옷 안까지 징그럽게 파고들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싱크대에 몸을 기대어 간신히 버텨야 했다. 차례 당일 아침, 나는 제사상을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고 노쇠 제기들을 올렸다. 과일과 고기, 그리고 정성껏 부친 전을 진설했다. 오전 10시, 윤주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타났다. 두 사람은 번지르르한 모직 코트를 차려입고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다. 엄마, 우리 왔어. 윤주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남자친구의 손을 덥석 잡고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어서 와, 밖이 많이 춥지? 차례를 마치고 온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나는 갓 데운 동태탕과 잡채를 내왔다. 윤주의 남자친구가 전을 몇 입 빼어 물더니 감탄했다. 이 전 정말 맛있네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아뇨. 집에서 직접 정성 들여 부친 건데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얹어주었다. 오후 2시, 윤주 커플이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다. 윤주야, 잠깐만. 어머니가 윤주를 불러 세우더니 식탁을 치우고 있는 나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하은아, 식탁에 남은 저 동그랑땡이랑 해물파전 좀 싸라. 윤주 올라가는 길에 먹으라고 해. 저 총각이 잘 먹더만. 나는 들고 있던 기름 묻은 그릇을 내려놓고 찬장에서 커다란 밀폐 용기를 꺼냈다. 남은 전을 하나하나 집어담고 뚜껑을 꽉 닫은 뒤 비닐봉지에 넣었다. 봉투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 윤주에게 건넸다. 고마워. 언니. 윤주는 봉투를 받아들며 입버릇처럼 툭 던졌다. 수고했어, 새언니. 그녀의 말투는 한없이 가볍고 끝이 살짝 올라가 있었다. 마치 백화점에서 점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을 때나
길가에 세워둔 택시기사에게 수고하시라며 인사할 때와 똑같은 억양이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돌아왔다.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수도꼭지를 틀고 주방 세제를 듬뿍 짜냈다. 거품 위로 물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수세미를 집어들고 기계처럼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3월의 어느 주말, 재훈이 세종시에서 올라왔다. 이번에는 집에 오자마자 잠자리에 들지 않고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시어머니는 1인용 안락의자에 앉아 내가 갓 우려낸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윤주도 내려와 재훈의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과일을 깎아 상에 올린 뒤 주방으로 물러나려 했다. 하은아, 너도 와서 앉거라.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다. 오늘 너희들을 다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다. 나는 식탁 의자를 하나 끌어와 거실 테이블 끄트머리에 앉았다. 내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몸도 하루가 다르게 예전 같지 않구나.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집안 재산을 좀 정리해 두려고 한다. 나중에 나 죽고 나서 너희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되자니. 어머니의 시선이 재훈과 윤주의 얼굴을 훑고 지나가더니 마침내 윤주에게 멈췄다. 대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 5채. 그건 전부 윤주 앞으로 명의를 넘기기로 했다. 거실에 짧은 정적이 감돌았다. 재훈은 앉은 자세만 고쳐 앉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주의 두 눈이 반짝 빛났지만 이내 짐짓 사양하는 척을 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버젓이 있는데? 내 오빠는 나란 물 먹는 공무원이라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었다. 너 혼자 서울에서 가게 하느라 매달 비싼 월세 내고 고생이 많잖니. 애미가 안 도와주면 누가 널 챙기겠어. 내 뜻은 확고하니 다음 주에 당장 법무사 불러서 서류 밟을 거다.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깎아둔 사과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사과 표면의 수분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아주 차분했다. 그럼 저희 쪽은요? 어머니는 내 입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이 몹시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고는 발 아래 마룻바닥을 손가락으로 툭툭 가리켰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너희 부부 몫으로 남겨주마. 이게 영감이 옛날에 벽돌 한 장 한 장 손수 쌓아 올린 집이야. 터도 좋고 나중에 너희 둘이 살기에 얼마나 널찍하고 좋니? 나는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아있는 재훈을 쳐다보았다. 70년대에 지어진 이 낡은 단독주택은 벽에 금이 가고 겨울이면 외풍이 들이치며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 수원시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재개발 예정 구역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재훈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엄마, 상가 관리는 그동안 하은이가 다 했는데 그건 불공평해요라는 말 한마디, 아니면 적어도 엄마, 이 문제는 우리 다시 한번 상의해봐요라는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내가 기다린 건 그깟 상가 5채가 아니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이 집에서 버텨낸 하루하루를 그가 인정해주기를 바랐다. 새벽 1시에 하수구를 뚫으러 달려나갔던 나의 비참함을,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밥을 안 치던 나의 피로를 그가 알아주기를 바랐다. 이 집에서 내가 그저 무료 간병인이자 공짜 관리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의 입으로 증명해 주기를 기다렸다. 재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얹은 채 양 엄지손가락만 서로 빙빙 문지르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그는 거실 테이블 모서리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 끝끝내 고개를 드러 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아 윤주가 침묵을 깨고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새어나오는 웃음을 숨길 수 없는 기색이 역력했다. 상가 관리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 마, 엄마. 앞으로 엄마 용돈은 내가 두둑하게 챙겨드릴게. 시어머니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나를 보며 말했다. 하은아, 너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중엔 이 집이 다 너희들 차지가 될 텐데 살기 얼마나 좋니?
한 식구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꾸나. 나는 시어머니를 한 번 보고 여전히 엄지손가락만 문지르고 있는 재훈을 내려다보았다. 물이 끓어오를 때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법이었다. 나는 테이블을 내리치지도 사과 접시를 엎어버리지도 않았다. 12가구 세입자의 정보가 빼곡히 적힌 내 수첩은 대체 뭐였냐고 따져 묻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가볍게 한번 끄덕이고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책상으로 다가와 서랍을 열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친정집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다. 하은이냐?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아빠와 나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응시했다. 나 내일 친정으로 가서 며칠 지낼게. 수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흘렀다.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내일 아빠가 사다 놓으마. 아무거나 다 괜찮아. 끊을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옷장 앞으로 갔다.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활짝 펼쳤다. 옷장 문을 열고 내 옷들을 하나씩 꺼냈다. 회색 니트 카디건, 검은색 긴 바지, 갈아입을 속옷 몇 벌 반듯하게 개어서 캐리어 안에 차곡차곡 담았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재훈이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놓인 캐리어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뭐 하는 거야? 친정가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세면도구 파우치를 구석에 쑤셔 넣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엄마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신 거겠지? 윤주가 요새 좀 힘들잖아. 내가 엄마랑 다시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일단 짐부터 내려놔. 나는 하던 행동을 멈췄다. 몸을 돌려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지난 3년 동안 한 달에 딱 이틀 집에 왔어.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조금도 높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당신이 윤주랑 얘기를 해보겠다고? 재훈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를 향해 뻗었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뻣뻣하게 굳었다. 나는 다시 몸을 돌려 마지막 겉옷을 캐리어에 넣고 지퍼를 채웠다. 금속 지퍼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지퍼가 끝까지 닫히자 나는 캐리어를 똑바로 세웠다. 바퀴가 마룻바닥을 구르며 묵직한 마찰음을 냈다. 재훈은 옷장 옆에 선 채 캐리어를 끌고 방문을 나서는 내 뒷모습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허공에 떠있던 그의 손은 스르르 내려가 양복바지 옆구리에 힘없이 떨어졌다. 방 안에는 그의 약간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만이 맴돌고 있었다. 일단 진정해. 그는 짜증 섞인 손길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밖에 있는 어머니와 윤주가 깰까 봐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는 몸을 돌려 침실을 빠져나가 복도 끝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 때마다 가끔 공문을 처리하던 방이었다. 서재 문이 닫히며 달칵 작은 소리가 났다. 그날 밤 나는 캐리어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가지 않았다. 문 뒤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을 뿐이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 이 창밖은 여전히 새카맸다. 수원시의 초겨울 아침은 뼈가 시리도록 매서운 한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의 매일이 그랬듯 스마트폰 알람을 껐다. 방의 메인 조명은 켜지 않은 채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수면등 불빛에 의지해 옷을 갈아입었다.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조리대 위에 달린 작은 보조등을 켰다.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틀어 가느다란 물줄기로 현미와 검은 콩을 씻어냈다. 도마를 꺼내 양배추 4분의 1통을 잘게 썰었다. 가스레인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으며 미세하게 치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 어젯밤에 먹다 남은 도라지 무침과 깍두기 2가지 반찬을 꺼내 작은 사기 접시에 나누어 담았다. 푹 익은 잡곡 야채밥을 작은 그릇에 담고 반찬과 함께 식탁에 올렸다. 그러고는 식기소독기 앞으로 다가가 혈당 측정기와 체혈침, 시험지를 꺼내 식탁 모서리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마지막으로 약통에서 메트포르민 당뇨약 2알을 꺼내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따라 측정기 옆에 나란히 두었다. 모든 것이 어제와 똑같았다. 지난 1000여 번의 아침과 다를 바 없었다. 나는 주방 서랍을 열어 노란색 포스트잇을 꺼냈다. 볼펜 뚜껑을 열었다. 밥은 식탁 위에 있습니다. 약은 식후 30분에 드세요. 오후 2시에 영통구 정형외과로 물리치료 가셔야 합니다. 메모를 마친 나는 포스트잇을 뜯어내어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다. 은회색 금속 문짝에 메모를 붙이고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꾹꾹 눌러 단단히 고정했다. 이 모든 일을 끝낸 뒤 나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가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바퀴가 거실 마룻바닥을 구르며 당뇨식 아침상이 차려진 식탁 옆을 지나갔다. 현관의 도어록이 삐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와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밖으로 걸어나가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걸리는 소리가 새벽 복도에 유난히 맑게 울려 퍼졌다. 나는 뒤돌아보지도 작별 인사를 남기지도 않았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이 낡은 주택가를 빠져나왔다. 출근 시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 국도에는 차가 별로 없었다. 40분 뒤, 내 차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오래된 빌라 건물 앞에 멈춰섰다. 나는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문은 금세 열렸다. 아빠는 물이 빠져 희끗희끗해진 회색 스웨터 차림에 한 손에는 종이 신문을 들고 있었다. 아빠는 문 밖에 선 나를 보고 내 손에 들린 캐리어를 한번 쳐다보았다. 아빠의 얼굴에는 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저 들어오라는 듯 문을 조금 더 활짝 열어주었을 뿐이다. 아침은 먹었니? 아빠가 물었다. 아지교에 나는 현관 안으로 캐리어를 밀어넣으며 신발을 벗었다. 국 좀 데워오마. 아빠는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짐부터 들여놔. 내가 쓰던 그 방 그대로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아주 깨끗했고 공기 중에서는 햇볕에 잘 말린 이불 냄새가 옅게 풍겼다. 창가에는 내가 고등학생 때 쓰던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는데 모서리 칠이 조금 벗겨져 있었다. 1인용 침대 위에는 매트리스 커버가 주름 하나 없이 팽팽하게 씌워져 있었다. 나는 바닥에 캐리어를 눕히고 지퍼를 열었다. 옷을 꺼내어 옷장에 하나씩 걸었다. 세면도구는 책상 한 구석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캐리어 맨 밑바닥에는 두꺼운 종이 서류 봉투가 깔려 있었다. 나는 봉투를 꺼내 플라스틱 단추에 감긴 하얀 실을 풀었다. 그 안에는 아빈이 찍힌 자격증이 한 장 들어 있었다. 나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유리판 위를 쓱쓱 닦아냈다. 그러고는 그 세무사 자격증을 꺼내 유리판 밑에 반듯하게 끼워 넣었다. 증명사진 속에 나는 29살이었고 검은색 정장 재킷을 입은 채 눈빛이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는 검은색 글씨로 세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심하은. 아빠가 된장국 한 그릇과 흰쌀밥을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와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밥부터 먹어라. 아빠는 유리판 밑에 자격증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돌아서서 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국은 따끈했고 구수한 콩 냄새와 바지락의 시원한 감칠맛이 어우러져 있었다. 한 숟갈 떠먹자 뜨끈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정오 12시 15분. 주방에서 아빠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둔 스마트폰이 웅웅거리며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올랐다. 나는 손에 물기를 닦고 다가가 전화를 받았다. 너 어디 간 게야?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환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배경음으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리가 들렸다. 점심은 누가 차리고? 배가 고파서 아주 위가 꼬일 지경이다. 저 친정에 와 있어요. 나는 창밖의 거리를 내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목소리가 8옥타브는 훌쩍 높아졌다. 내가 지금 장난할 때야? 당장 튀어오지 못해. 나 오후에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늙은이를 두고 내가 없으면 누가 운전해서 데려다 준단 말이냐.
윤주 아가씨 보고 모셔다 드리라고 하세요. 윤주는 오전에 벌써 서울로 올라갔다. 걔가 가게 일로 얼마나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틈이 어딨어? 너 당장.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어내고 빨간색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화면이 새카맣게 꺼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책상 서랍 안에 깊숙이 밀어넣고 서랍을 닫아버렸다. 그날 정오 무렵부터 서랍 속의 진동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오후 1시 반 방바닥에 앉아 헌 책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서랍 속에서 둔탁한 진동음이 웅웅 울렸다. 서랍을 열어보니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나는 받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화면은 이내 저절로 꺼졌다. 5분 뒤 화면은 다시 밝아졌다. 오후 2시 40분. 평소 같으면 내가 어머니를 부축해 물리치료 침대에 눕혀드릴 시간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음성 사서한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나는 메시지를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시어머니의 다급하고 명령조 섞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야, 심하은. 내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내 전화를 끊어? 당장 안 기어들어와. 물리치료 병원 원장님이 며느리는 왜 안 왔냐고 묻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꼴이냐?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걸레를 집어들어 창틀을 닫기 시작했다. 오후 4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방 안이 제법 어둑해졌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미 37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다. 두 번째 음성 메시지가 팝업으로 떴다. 너 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냐? 이번 목소리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길길이 날뛰는 다급함마저 섞여 있었다. 우리 재훈이 아니었으면 내가 수원 바닥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나 있었을 줄 알아? 이 집도 나중엔 다 너희들 차지가 될 텐데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이 지랄이야? 당장 기어들어와서 저녁 안 차려. 나는 창밖으로 하나둘 켜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수원의 거리는 퇴근하는 차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방을 나와 주방으로 가서 아빠의 저녁 준비를 거들었다. 우리는 동태탕을 끓이고 고등어를 한 마리 구웠다. 식탁에는 단 2사람뿐이었고 이따금 젓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났다. 아빠는 두툼한 생선살을 발라 내 밥그릇에 얹어주면서도 왜 내 전화기가 하루 종일 울려대는지 묻지 않았다. 저녁 7시 반, 시어머니가 평소 저녁을 드시는 시간. 세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녁밥은 어쩌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하나도 없잖니. 나더러 그 차디찬 김치조갈이나 씹어 먹으라는 거냐? 늙은 애미를 굶겨주길 작정이야? 당장 전화 받아. 밤 9시 15분. 시어머니가 당뇨약을 드셔야 할 시간. 네 번째 메시지에서는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분노 너머로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배어나왔다. 그 파란색 알약은 한 번에 몇 알을 먹는 거냐? 약통은 대체 어디다 처박아 둔 게야? 심하은, 내가 없으면 내 수발은 누가 든단 말이냐?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환장했어? 밤 11시. 샤워를 마치고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98통의 부재중 전화와 12건의 음성 메시지가 찍혀 있었다. 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들었다. 배경음은 낮에 시끌벅적한 텔레비전 소리에서 밤에 텅 빈 정막으로 변해 있었고 나중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거렸다. 시어머니의 말투 역시 고함과 호통, 쌍욕에서 시작해 마지막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력한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98통의 전화, 12건의 메시지. 그중 단 한 통의 전화도 너 별일 없니? 하고 묻지 않았다. 단 한 건의 메시지도 무슨 섭섭한 일이라도 있었던 거냐? 하고 묻지 않았다. 모든 문장, 모든 단어가 오직 한 가지를 묻고 있었다. 나는 어떡하라고? 누가 내 밥을 차려주고?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냐고? 나는 화면을 끄고 스마트폰을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는 아직 물건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검은색 양장 수첩이었다. 표지 모서리는 이미 닳아서 하얗게 벗겨져 있었다.
지난 3년간 대로변 상가 5채를 관리하며 기록해온 내 모든 피땀이 담긴 장부였다. 첫 장을 펼쳤다. 검은색 수성펜으로 반듯하게 그려진 표가 나타났다. 1호 건물부터 어허 건물까지 12가구 세입자의 이름과 연락처, 상가 평수, 월세 금액, 그리고 계약 만료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뒤로 넘기자 빽빽한 유지보수 기록이 이어졌다. 3월 12일 2호 건물 치킨집 하수구 역류. 야간 뚜름 작업 20만원 선결제. 5월 8일 4호 건물 세탁소 환기구 교체. 비용은 임대인 부담. 당월 월세에서 차감 완료. 7월 15일 1호 건물 화장품 매장 외벽 누수. 방수 업체 연락 완료. 다음 주 시공 예정. 어떤 페이지에는 빨간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상습적으로 월세를 밀려 독촉해야 하는 세입자를 표시해 둔 것이었다. 또 어떤 페이지에는 매년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날짜와 세금 감면 조항들이 파란색 펜으로 동그랗게 강조되어 있었다. 이 수첩 어디에도 내 이름 석자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의 모든 페이지는 나의 시간과 수면, 그리고 뼈를 깎는 인내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스탠드 불빛 아래 놓인 수첩을 한참 동안 묵묵히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수첩을 덮어 책상 맨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나는 그것을 그낡은 시댁으로 소포로 붙이지 않았다. 사흘 뒤 예상했던 첫 번째 문제가 터졌다. 나는 장안구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기존 스마트폰 번호를 해지하고 새로운 유심칩을 개통했다. 새 번호는 아빠와 예전에 일했던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님에게만 알려주었다. 번호를 바꾼 다음 날 오후 친정집 거실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데 법인에서 같이 일했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안부를 묻던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다. 하은 선배, 어제 2호 건물 치킨집 강 사장님이 우리 사무실로 전화를 다 하셨더라고요. 선배를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닿는다고요. 나한테 무슨 일이래. 나는 길게 깎인 사과 껍질을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다. 3호 건물 카페 세입자가 이번 달로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건으로 연락하려 했대요. 세입자가 선배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는 모르는 번호라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선배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고 세입자는 계약 위반으로 보증금 깎일까 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방팔방으로 선배를 찾고 난리가 났대요. 나는 사과 한 조각을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다. 그래서 강 사장님 말씀이 나중에 세입자가 수소문 끝에 시누이 되는 윤주 씨랑 겨우 통화가 됐대요. 그런데 시누이가 전화되고 자기는 강남에서 직장 다니느라 수원은 너무 머니까 주말에나 얘기하자고 뻗댔다나 봐요. 세입자가 뚜껑이 열려서 세상에 돈 받는데 이렇게 굼뜬 건물주가 어딨냐고 길길이 날뛰었대요. 나는 사과를 꿀꺽 삼키고 티슈를 한 장 뽑아 손을 닦았다. 알았어. 앞으로 그쪽에서 또 전화 오면 나 이제 상가 관리 안 하니까 건물주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전해줘. 일주일 뒤 두 번째 폭탄이 터졌다. 태블릿 PC로 수원시 지역 맘카페를 눈팅하고 있었다. 영통구 생활 게시판 맨 위에 조회수가 폭발한 합계시물이 걸려 있었다. 제목은 이러했다. 1호 상가 화장품 매장 천장에 사흘째 물이 새는데 건물주는 잠수 타고 안 고쳐줍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게시글에는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화장품 매장 진열대 위에는 비닐 포장이 씌워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누렇고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 밑에는 세입자의 분노에 찬 호소가 적혀 있었다. 예전에는 심 세무사님이 다 알아서 관리해 주셔서 물이 새면 반나절 만에 사람을 불러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가 일은 쥐뿔도 모르는 딸내미가 넘겨봤더니 전화를 걸어도 관리비가 어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지조차 모르더군요. 당장 와서 안 고쳐주면 물 먹어서 폐기할 물건값 전부 건물주한테 청구할 겁니다. 밑에 달린 댓글만 벌써 100개가 훌쩍 넘었고 하나같이 악덕 건물주를 욕하는 내용뿐이었다. 나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곳은 내가 지난달에 수첩에다 방수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빨간 줄을 쳐두었던 바로 그 구역이었다. 나는 아무런 동요 없이 인터넷 창을 닫고 화면을 잠갔다. 그날 밤
친정집 거실에 유선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한참을 듣고 있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빠는 수화기를 손으로 틀어막고 나를 돌아보았다. 재훈이다. 아빠가 속삭였다. 집 전화번호를 어디서 알아냈는지 몰라도 나는 다가가 아빠 손에서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여보세요. 하은아. 수화기 너머로 쏟아져 나온 재훈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과 짙은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배경음으로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려왔다. 드디어 전화를 받는구나. 무슨 일이야? 당신의 그 까만색 수첩 어디 있어? 상가 세입자 정보 싹 다 적어둔 그 수첩 말이야. 그의 말은 무척 빨랐고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집안을 이 잡듯이 뒤졌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당신이 가져갔어? 나는 전화선을 손가락에 빙빙 감으며 대답했다. 응, 내가 챙겨왔어. 그걸 왜 당신이 가져가? 지금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재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1호 건물은 물이 새서 세입자들이 단체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윤주는 서울에서 매일같이 세입자들 항해 전화에 시달리느라 어느 가게가 언제 월세 내는지조차 헷갈려서 죽을 마시고 오늘 오후에는 윤주가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어.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세연이 좀 다시 불러오라고. 내가 은행 계좌를 뒤져봐도 수선 충당금 통장 비밀번호조차 모르겠다고. 나는 그가 쏟아내는 푸념을 묵묵히 듣기만 했다. 수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소파에 앉아있던 아빠마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볼 정도였다. 하은아,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재훈의 말투가 한풀 꺾이며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다. 수첩 좀 택배로 붙여줘. 아니면 내일 내가 차 몰고 가지러 갈게. 그 자료들 없이는 상가 5채가 아예 안 돌아가서 그래? 나는 손가락에 감겨있던 전화선을 스르르 풀었다. 재훈 씨,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아주 또렷했다. 그건 내 3년치 업무 일지야. 장부 한 줄, 전화 한 통, 한밤중에 하수구 뚫으러 달려갔던 영수증 내역 하나까지 전부 내가 피땀 흘려 한자 한자 적어 넣은 거라고. 전화기 너머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건 당신네 집안 재산이 아니야. 나는 현관의 신발장을 응시했다. 내 노동의 결실이지. 상가 명의를 윤주 아가씨한테 전부 넘겼으면 세입자들하고도 당신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새로 관리해.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새로 계약서 쓰고 월세 대장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3년 전에 내가 맨 땅에 헤딩하며 했던 것처럼. 당신 지금 우리한테 복수하는 거야. 재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아니, 내가 말했다. 당연하게 굴러가던 일상에서 관리자가 사라지면 본래 어떤 꼴이 되는지 당신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것뿐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유선 전화기에 수화기를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일상이 붕괴되는 속도는 내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상가뿐만 아니라 그 낡은 시댁의 하루하루도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 2달 뒤 어느 날 오후 이웃집 권사님이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이고, 하은이 아빠, 하은이 집에 있소. 권사님의 목소리에는 사색이 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큰일 났어. 재훈 엄마가 오늘 낮에 집에서 쓰러졌지 뭐야. 내가 김치 좀 갖다 주려고 갔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길래 문을 밀어보니 열려있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거실 바닥에 사람이 허옇게 질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야. 나는 아빠 곁에 앉아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구급차가 방금 싣고 병원으로 갔어. 의사 말이 혈당이 미친 듯이 솟구쳐서 케톤산증인가 뭔가 합병증이 왔대. 아이고, 요새 보니까 매일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죄다 흰쌀밥에 짜장면 같은 것만 먹어대더라고. 날씨가 이리 쌀쌀한데 여름 호치부를 덮고 자질 않나. 냉장고를 열어보니 썩어 문드러진 반찬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내다 버리는 사람 하나 없고. 그게 어디 사람 사는 집구석이겠어. 아빠는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보았다. 병원에 한번 가보련? 아빠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가요. 그곳은 그녀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 지켜야 할 자리였다.
재훈은 세종시 청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수원으로 올라왔다. 그는 그 모든 난장판을 홀로 감당해야만 했다. 매일 아침에는 어머니의 까다로운 당뇨 식단을 챙겨야 했고, 오전에는 차를 몰아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 수액을 맞춰야 했다. 오후에는 상가 세입자들의 빗발치는 항해 전화를 받아내야 했으며, 밤이 되면 집안 가득 쌓인 밀린 집안일과 씨름해야 했다. 윤주는 한 달 만에 세입자들에게 3번의 거센 항의를 받고 나서 멘탈이 완전히 박살났다. 그중 2가구는 이런 개판인 상가 관리를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위약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깎이면서까지 중도 해지하고 방을 빼버렸다. 텅 빈 상가는 월세가 끊긴 것은 물론이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관리비와 공실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윤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그 뒤로 윤주는 2번 다시 시어머니 용돈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헛소리를 꺼내지 않았다. 반면 나는 친정에서 한 달을 푹 쉰 뒤 수원 시내에 있는 중견 세무법인에 다시 연락을 넣었다. 대표 세무사님은 내 이력서와 자격증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즉시 채용을 결정했다. 나는 다시 깔끔한 정장을 빼입었다.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서 온전히 나만의 것인 내 책상 앞에 앉았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계산기 0점을 맞추는 경쾌한 소리, 그리고 프린터에서 결산 보고서가 스르륵 뿜어져 나오는 소리. 이 소리들이 나의 새로운 일상을 채워주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나는 퇴근길에 하이마트에 들러 최고급 온수 매트를 하나 샀다. 밤에 집에 돌아와 아빠의 침대 위에 매트를 깔아드리고 전원을 연결했다. 보일러 빵빵하게 틀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아빠는 보드라운 매트리스 커버를 쓰다듬으며 입으로는 핀잔을 주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활짝 펴져 있었다.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근처 재래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다. 수산물 코너에서 은빛이 도는 싱싱한 갈치를 고르고 채소 가게에서 파릇파릇한 얼갈이 배추를 샀다. 집에 돌아와 아빠는 주방에서 갈치를 손질했고 나는 그 옆에서 두부를 깍둑 썰기했다. 저녁 메뉴는 갈치 무조림과 해물 된장국이었다. 식탁에는 우리 2사람뿐이었다. 하은아, 무 좀 많이 먹어라. 푹 익어서 달달하다. 아빠가 큼지막한 무 조각을 내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다. 아빠도 많이 드세요. 이 식탁에서는 아무도 국물 색깔이 멀겋하고 타박하지 않았고 옆 동네 정육점까지 가서 고기를 사오라고 닥달하는 사람도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는 나를 단지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내 진짜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사실이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수원에 첫눈이 내렸다. 자잘한 눈송이들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져 금세 녹아내렸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다가가 문을 열자 재훈이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꼬깃꼬깃 구겨진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있었고 그 안에는 다림질도 안 된 셔츠를 받쳐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까치집이 지어 있었고 눈 밑에는 검푸른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뺨은 훌쩍 페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온몸에서 진이 쏙 빠진 피로감이 뚝뚝 묻어났다. 그의 손가락에는 불에 데인 듯 시뻘건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을 뿐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하은아,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날 정도로 쉬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현관턱 위에 선 채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내 등 뒤의 거실을 힐끗 보았다. 오늘 아침에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 싱크대에는 말라 비틀어진 기름때 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냉장고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해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고 엄마 당뇨약을 하루에 몇 번 먹여야 하는지도 헷갈려.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서 시뻘겠다. 죽 한 그릇 끓이려다가 냄비 바닥까지 새카맣게 다 태워 먹었어. 그는 헛웃음을 지었다. 우는 것보다 더 기괴하고 일그러진 미소였다. 요 며칠 겪어보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매일같이 무슨 짓을 감당하며 살아왔는지. 복도에서 찬바람이 훅 밀려 들어와 그의 패딩 자락을 펄럭였다. 엄마 퇴원하셨어. 엄마가 당신 좀 데려오라고 하시더라. 재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발끝만 쳐다보았다. 엄마가 다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상가건도 다시 상의해보자고 하셔. 윤주도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제발 다시 돌아와 줘. 나는 그의 손가락에 난 화상 자국을 빤히 응시했다. 아마 요리를 하다가 냄비에 대인 상처일 터였다. 재훈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두 눈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쳐갔다. 당신도 이제 똑똑히 알겠지? 그놈의 상가 5채, 등기부등본 쪼가리 하나 쥐고 있다고 저절로 월세가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 내 목소리는 세법 조항을 읊어주듯 지극히 건조하고 평온했다. 그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전부 당신 피땀 갈아 넣은 결과라는 거? 그럼 이것도 똑똑히 알아야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찔러 넣었다. 혼인신고서에 도장 하나 찍었다고 평생 당신네 집안 종련 노릇이나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의 눈빛이 일순간에 잿빛으로 사그라들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당신들의 알량한 사과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카디건 옷깃을 여몄다. 그깟 상가 5채 관리 권한도 이젠 쥐뿔도 안 부러워. 나는 그저 애초에 내가 있어야 할 내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야. 우리 이혼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렸다. 나는 문 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눈발이 제법 굵어지더니 그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아 금방 녹지 않고 하얗게 쌓였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는 말은 안 했어. 나는 아주 고요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하지만 나한테는 시간이 필요해. 끝없는 묵은 노동과 그걸 당연하게 쥐어짜는 당신들의 뻔뻔함 말고 이 빌어먹을 결혼 생활에 대체 뭐가 남아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현관문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만 가. 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고.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철컥. 잠금 장치가 무겁게 걸리는 소리와 함께 수원의 매서운 초겨울 바람과 진이 다 빠진 남자의 몰골은 문 밖에 영원히 차단되었다. 나는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왔다. 주방에서 나온 아빠가 뽀득뽀득하게 씻은 자두 몇 알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과일 좀 먹어라. 아빠가 말했다. 자두 표면에는 영롱한 물방울이 맺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나는 한 알을 집어 한 입 빼어 물었다.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 위로 새콤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팡 터졌다. 3달 전 깎아둔 사과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그날 오후가 떠올랐다. 식탁 의자 끄트머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사과 표면의 수분이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영원히 오지 않을 한마디의 인정을 갈구하며 기다렸던 내 모습이. 아빠, 나는 아빠를 불렀다. 응. 리모컨을 쥐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아빠가 대답했다. 내일 아침에는 고등어구이 해 먹어요? 그러자꾸나 아빠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일찍 시장 가서 물 좋은 놈으로 사오마.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발이 한층 거세지더니 앙상한 가로수와 슬레이트 지붕 위를 포근하게 덮어가고 있었다. 지난 3년 나는 늘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현미 60g과 검은 콩 55g의 오차 없는 비율을 저울에 달며 하루를 시작했다. 주방 저울의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수록 내 장부의 기록이 완벽하게 채워질수록 이 집안에서 온전한 내 자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세상에는 주방 저울 따위로는 결코 달아낼 수 없는 사람의 무게라는 것이 존재했다. 나는 남은 반쪽짜리 자두를 마저 씹어 삼키고 티슈를 뽑아 손을 닦았다. 그러고는 내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전원을 켜고 내일 거래처에 넘겨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내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것은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 시마은은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남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기를 그만두었을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헌신을 당연한 공기처럼 여깁니다. 그 공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숨이 턱 막히고 나서야 자신이 그것에 기대어 숨을 쉬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매일 아침 차려지던 따뜻한 밥상, 제 시간에 맞춰 나오던 약, 물 새지 않는 뽀송한 천장, 꼬박꼬박 입금되던 월세. 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평안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